경기도의 한 보육원. 창가에 홀로 앉아있는 7살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하루 종일 그 자리를 지키며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뛰어놀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아이는 혼자 창가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보육원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지만 아이는 고개만 끄덕일 뿐. 시선은 여전히 창밖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나 버렸잖아요. 할머니가 그랬어요. 엄마가 나 버리고 갔다고.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오기엔 너무나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올 거예요. 꼭 올 거예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로를 향해 아이는 작은 손을 창문에 대고 있었습니다. 손바닥 자국이 창문 여기저기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아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켰는지를 보여주는 흔적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주아.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던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곳에 맡겨진 후 아이는 매일같이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아의 엄마 경아는 40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15살에 아버지를 잃고 20살에 어머니마저 떠나보낸 후 오직 2살 어린 여동생과 함께 세상을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남들은 꽃다운 나이라고 하는 그 시절을 경아는 공장과 식당을 전전하며 보냈습니다. 언니, 나도 일할게. 학교 그만두고. 그런 소리 하지 마. 너는 공부해야지. 변호사 되기로 했잖아. 경아가 가장 행복했던 기억은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손재주가 좋으셨던 아버지는 매일 아침 2딸의 머리를 예쁘게 따아주시곤 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스타일로 해드릴까요? 우리 공주님들? 그때의 아버지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친구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은 아버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고 병약했던 어머니도 얼마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경아는 20살의 나이에 가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경아는 그대로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여동생 경애 때문입니다. 어머니 장례식장에서도 책을 놓지 않던 동생 경애. 변호사가 되어 아버지 복수를 하겠다던 아버지처럼. 억울한 사람들을 돕겠다던 그 아이가 경아의 유일한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32살 경아는 운명처럼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일하던 그녀에게 다가온 그 남자는 따뜻하고 든든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아픔을 이해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날 경아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비록 친정 가족은 여동생 하나뿐이었지만 이제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고생 많았다. 이제 우리가 너의 가족이 되어줄게. 시어머니의 그 말을 들었을 때 경아는 정말로 믿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이제는 기댈 곳이 생겼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더 큰 지옥의 시작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경아가 중학교 3학년이던 그의 봄날은 유독 따뜻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그녀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집안 곳곳에 붙어있는 빨간 딱지들.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압류 딱지가 그녀의 집 구석구석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심지어 여동생이 그토록 아끼던 오디오에까지 빨간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오디오는 여동생이 반에서 1등을 했을 때 아버지가 선물로 사주신 것이었습니다. 용돈을 모아 사려던 것을 아버지가 먼저 알아채시고 깜짝 선물로 주셨던 여동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에도 지병으로 고생하시던 어머니였지만 그날따라 유독 작아 보이셨습니다. 그때 걸려온 전화 한 통. 어머니는 수화기를 든 순간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나중에야 경아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믿었던 친구가 회사 자금을 모두 빼돌렸고 그 모든 빚을 아버지가 떠안게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작은 건축 사업을 하시며 성실하게 일해오신 아버지는 금전 관리를 그 친구에게 맡기셨고 그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아버지를 기다리던 그 밤을 경아는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나타난 아버지의 눈빛은 이미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늘 따뜻하고 다정했던 그 눈에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짧은 유서만을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믿었던 친구의 배신, 평생 일궈온 것들의 상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떠안겨질 빚에 대한 두려움이 아버지를 그런 선택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떠나신 후 어머니의 건강은 급속도로 나빠지셨습니다.
경아는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닥치는 대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에는 신문 배달, 오후에는 식당 서빙, 밤에는 편의점 알바. 학교는 겨우 출석 일수만 채우는 정도였습니다. 식당에서 남은 반찬을 얻어오고 농사철에는 시골 할머니들을 도와드리고 쌀 한 포대를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어머니 약값을 떼고 여동생 학원비를 냈습니다. 여동생 경애는 그런 언니를 보며 늘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공부가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었으니까요. 경아가 20살이 되던 해 여름 어머니는 또 한 번 쓰러지셨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위독하셨습니다. 의식을 겨우 찾으신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고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그 많은 약도 딸의 지극한 간호도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며칠을 더 버티지 못하고 남편이 계신 곳으로 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경애는 여전히 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18살의 어린 나이에 부모를 모두 잃은 동생이 오직 매달린 것은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이었습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사기꾼들을 법으로 심판하고 아버지 같은 억울한 사람들을 돕겠다는 일념이 그 아이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경아는 그런 동생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남은 가족은 둘뿐이지만 반드시 경애를 변호사로 만들겠다고. 그것이 돌아가신 부모님께 드리는 마지막 보답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서울로 이사를 결심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더 좋은 교육 환경에서 동생을 공부시키고 싶었습니다. 처음 서울 생활은 막막했습니다. 반지하 월세방은 여름이면 곰팡이로 썩어 들어가고 겨울이면 수도관이 얼어 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아는 버텼습니다. 동생이 꿈을 이룰 때까지 반드시 버티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서울의 반지하 방에서 두 자매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경아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출근했고 경애는 도서관에서 밤 11시까지 공부했습니다. 일요일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경아는 주말에도 일당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공장 일은 고되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서서 일하다 보면 다리가 퉁퉁 부어올랐고 손목은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공장에 좋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새끼를 해결할 수 있고 작업복을 입기 때문에 옷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낀 돈은 모두 동생의 교육비로 들어갔습니다. 경애는 언니의 희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서울의 유명 학원가에서도 항상 최상위권을 유지했고 모의고사에서는 늘 전국 상위 1% 안에 들었습니다. 선생님들은 경애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학생은 처음 본다고 말입니다. 밤늦게 퇴근한 경아가 집에 돌아오면 경애는 언니의 부은 다리를 주물러주곤 했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보듬는 그 시간이 두 자매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났지만 서로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경애는 마침내 서울 명문대 로스쿨에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를 받던 날, 경아는 큰맘 먹고 동생이 가장 좋아하는 치즈케이크를 샀습니다. 케이크 위에는 로스쿨 입학을 축하해라는 문구를 새겨 넣었습니다. 그날 밤 두 자매는 처음으로 마음껏 울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생각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경애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기까지는 아직 몇 년이 더 남았지만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경아는 이제 서울에서 일자리를 찾기로 했습니다. 동생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고 더 이상 공장 기숙사와 집을 오가는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졸학력에 특별한 기술도 없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대학 근처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콜센터에서 일했지만 하루 종일 전화로 욕을 먹는 일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32살이 되던 해 대형마트 식품 코너에서 판촉 사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마트 일은 나름대로 괜찮았습니다. 시식 코너를 운영하며 손님들과 대화하는 것도 재미있었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었습니다. 물건이 잘 팔리는 날이면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경아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식품회사 직원이었던 그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매장을 방문해 재고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훤칠한 키에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그 남자는 경아에게 친절했고 무엇보다 그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뜨거운 만두를 집으려던 아이 때문에 고객과 실랑이가 벌어졌을 때 그 남자가 나타나 경아를 도와주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자신을 변호해준 그의 모습에 경아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1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경애는 언니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제 언니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그동안 충분히 고생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경아 쪽 하객이라고는 여동생 경애와 직장 동료 몇 명이 전부였습니다. 반면 신랑 쪽은 친척들로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경아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다고, 이제 자신들이 부모가 되어주겠다고. 그 말에 경아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가족이 생긴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신혼집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았던 두 사람은 시댁에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그리고 남편까지 5식구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3년만 참으면 전셋집을 마련해 분가시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럭저럭 지낼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경아를 딸처럼 대해주는 것 같았고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는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태교에 좋다며 이것저것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임신 3개월째 되던 날 시어머니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경아를 방으로 불러 통장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아이도 낳을 테니 돈 관리는 자신이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남편의 월급 통장도 여전히 시어머니가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30이 넘은 남자가 어머니에게 경제권을 맡긴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남편은 오히려 경아에게 어머니 말을 잘 들으라고만 했습니다. 그날 밤 경아는 처음으로 이 결혼이 실수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딸 주아가 태어났을 때 시어머니는 손녀를 무척 예뻐했습니다. 하얗고 예쁜 아기를 보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경아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아이는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주아의 돌잔치 날 경아는 견딜 수 없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하객들 앞에서 대놓고 경애를 하인 취급했습니다. 음식을 나르게 하고 그릇을 치우게 했습니다. 시누이까지 거들며 경애에게 이것저것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로스쿨에 다니느라 바쁜 중에도 조카 돌잔치라고 시간을 내어온 경애를 마치 식모처럼 부리는 모습을 보며 경아는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친정 부모가 없다고, 뒤를 봐줄 사람이 없다고 무시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경아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중간에서 잘 조정하겠다고, 어머니에게도 잘 이야기하겠다고 빌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지못해 사과했습니다.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아는 딸을 위해 한 번 더 참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없는 아이로 키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부모를 일찍 여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알았기에 딸에게만큼은 완전한 가정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어머니 편만 들었고 밖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경아를 구박했고 시누이는 역시 경아를 무시하는 태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경아는 매일 밤 울면서 잠들었습니다. 시댁에서의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그래도 딸 주아의 얼굴을 보면 견딜 힘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자신처럼 불행하게 살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에도 남편 쪽에서 먼저 이혼을 요구해왔습니다.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아도 더 이상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았기에 순순히 동의했습니다. 문제는 주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녀는 절대 보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거지 같은 월세방에서 아이를 키울 거냐고, 제대로 된 집이라도 있으면 그때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듣기 싫었지만 현실적으로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경아는 결국 딸을 시댁에 남겨두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갈 곳도 없었고 무엇보다 딸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없다는 현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손녀는 아꼈으니 적어도 따뜻한 방에서 제대로 된 음식을 먹으며 자랄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이혼 후 경아는 여동생이 사는 오피스텔에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경애는 이제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좁은 원룸에 두 자매가 함께 사는 것이 불편했지만 경아는 하루빨리 돈을 모아 딸을 데려올 생각뿐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법원이 정해준 면접교섭 시간에만 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경아에게는 유일한 삶의 이유였습니다. 주아를 만날 때마다 경아는 딸을 꼭 안고 놓아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주아도 엄마를 보면 울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경아는 예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대형마트 일을 계속하면서 주말에는 부업으로 청소 일까지 시작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딸을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통장에 조금씩 늘어가는 잔고를 보며 언젠가는 딸과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지 8개월이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시댁에 연락을 해도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정해진 면접 교섭 날짜에도 딸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시댁 앞에서 며칠을 기다렸지만 주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경아는 시부모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으로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경아는 딸이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대답을 회피했지만 경아가 계속 따지자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경기도의 한 보육원에 잠시 맡겨놨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사업 확장을 하려다 사기를 당해 돈을 모두 날렸고 형편이 어려워져 아이를 잠시 맡겼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보육원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경아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딸을 겨우 7살밖에 안 된 아이를 보육원에 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친엄마인 자신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말입니다. 경아는 당장 그 보육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허름한 건물, 그곳이 딸이 지내고 있다는 보육원이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창가에 홀로 앉아있는 작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분명 주아였습니다. 경아가 딸의 이름을 부르자 주아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엄마를 알아보는 순간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7살 아이의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경아는 딸을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보육원 선생님의 말로는 주아가 이곳에 온 이후로 매일 창가에만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올 거라고 믿으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주아가 들려준 이야기였습니다. 아빠와 할머니가 나눈 대화를 엿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빠가 새로운 여자를 만났는데 자신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그래서 재혼할 때까지 아이를 보육원에 맡기기로 했다고. 할머니도 그게 좋겠다고 동의했다고 했습니다. 주아는 할머니에게 엄마한테 가고 싶다고 말했지만 할머니는 엄마가 널 버리고 갔다고, 엄마를 닮아서 못됐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도 주아는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엄마는 절대 자신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경아는 딸을 꼭 안고 보육원을 나왔습니다. 다시는 떨어지지 않겠다고,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비록 좁은 원룸이지만 딸과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이었습니다. 딸을 되찾은 경아는 법적 절차를 밟아 양육권을 완전히 가져왔습니다. 좁은 오피스텔에서 경애와 주아 3사람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비좁았지만 경아는 행복했습니다. 딸의 손을 잡고 잠드는 밤이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주아는 처음 며칠 동안 엄마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엄마 손을 잡고 가려 했고 잠들 때도 엄마 옷자락을 꼭 쥐고 잤습니다. 다시 버려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경아는 그런 딸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주아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갈 무렵 아이는 보육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경아의 예상보다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할머니가 주아를 보육원에 데려가던 날 며칠만 있으면 데리러 온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며칠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어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주아는 매일 보육원 선생님에게 할머니가 언제 오는지 물었지만 선생님도 모른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아이가 보육원에 가기 전날 들었다는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동호회에서 만난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 했고 그 여자에게는 자신이 미혼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재혼을 위해 손녀를 잠시 치워두자고 제안했고 전 남편도 그에 동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아는 그 대화를 듣고 할머니에게 엄마한테 가고 싶다고 말했지만 할머니는 엄마는 널 버리고 갔으니 엄마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라고 했답니다. 그래도 주아는 엄마가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창가에 앉아 엄마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경아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물건처럼 치워버린 그들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전 남편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걱정되었습니다. 그 여자도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아는 흥신소를 통해 전 남편의 행적을 조사했습니다. 전 남편은 정말로 한 여자와 교제 중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보다 5살이나 어린 대기업 직원이었습니다. 무리해서 외제차까지 할부로 구입한 것도 그 여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경아는 그 여자를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그 여자는 경아를 전 남편의 스토커쯤으로 생각하며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경아가 전 남편의 전처이며 7살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여자는 이미 전 남편에게 결혼 자금이라며 5천만 원을 건네준 상태였습니다. 부모님이 마련해준 결혼 자금과 자신이 모은 돈을 합친 금액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그 돈으로 외제차를 사고 명품을 구입하며 허세를 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자는 즉시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 확인을 요구했지만 전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여자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그 돈이 없으면 결혼도 할 수 없다고 절망했습니다. 경아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처럼 또 한 명의 피해자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전 남편이 여자들을 속이고 다니지 못하도록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경애가 그때 나섰습니다. 이제 정식 변호사가 된 여동생은 언니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조카를 보육원에 버린 것도 용서할 수 없는데 또 다른 여자를 속여 돈까지 뜯어냈다니 절대 그냥 둘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애는 그 여자의 변호를 맡기로 했습니다. 혼인빙자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돈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유부남이었고 심지어 아이까지 있었으니 명백한 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전 남편은 그 여자 외에도 여러 여자들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접근했던 것입니다. 어떤 여자에게는 사업 자금이라며 돈을 빌렸고 또 다른 여자에게는 부모님이 아프다며 치료비를 요구했습니다. 상습적인 결혼 사기꾼이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도 아들의 이런 행각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돈 많은 여자를 만나 재혼하기를 바라며 손녀를 보육원에 보내는데 적극 동의했던 것입니다. 경아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것도 처음부터 집안일을 시킬 식모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경아는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자신이 그 집을 떠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딸을 그런 환경에서 구해낸 것이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경애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혼인빙자 사기 고소장을 작성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까지 모든 것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전 남편이 여러 여성들에게 행한 사기 행각도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법적 대응이 시작되자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경아를 무시하고 깔보던 그들이 이제는 선처를 구하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식해서 그런 줄도 모르고 실수했다며 용서를 구했고, 전 남편은 모든 것이 어머니 탓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아는 단호했습니다. 딸을 보육원에 버린 그 순간 그들은 이미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아가 받은 상처는 돈이나 사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전 남편의 추악한 실체가 모두 드러났습니다. 여러 여성에게서 받은 돈이 총 1억이 넘었고 그 돈으로 도박과 유흥에 탕진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딸 주아의 양육비로 받은 돈마저 자신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전 남편은 혼인빙자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전 남편의 모습을 보며 경아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딸의 아버지였으니까요. 하지만 주아가 보육원에서 홀로 울며 엄마를 기다렸을 생각을 하면 조금의 동정심도 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손녀를 유기한 것에 대한 도덕적 비난은 물론 며느리의 재산을 갈취하려 했던 행위들이 모두 드러나 사회적으로 매장되었습니다. 작은 식당마저 문을 닫게 되었고 동네에서도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경애는 언니와 조카를 위해 양육비 소송도 진행했습니다. 전 남편이 감옥에서 나온 후에도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비록 당장은 받을 수 없지만 주아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의무는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마무리된 후 경아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과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시작한 작은 사업이었지만 성실함과 꼼꼼함으로 금세 입소문이 났습니다. 남들은 천한 일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경아에게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첫 사업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정직한 노동으로 번 돈이었기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사업은 점점 커졌고 이제는 직원을 고용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주아도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해하던 아이가 이제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집에서도 활발하게 웃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끔 악몽을 꾸며 울기도 했지만
엄마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금세 안정을 찾곤 했습니다. 경애는 변호사로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과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로 이름을 알리며 억울한 여성들을 돕는 일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지켜봤던 그 아이는 이제 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여전히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모여 앉아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주말이면 공원으로 소풍을 가기도 했습니다. 비록 아버지는 없지만 엄마와 이모의 사랑 속에서 주아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경아는 가끔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지금의 자신을 본다면 어떤 마음일까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비록 순탄하지 않은 삶이었지만 결국 이겨냈다고 동생도 잘 키웠고 딸도 잘 지키고 있다고 보고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경아에게 과거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고통이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걸음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것이 부끄럽지 않았고 이혼녀라는 꼬리표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딸을 지켜냈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으니까요. 경아는 같은 처지의 여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라고,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반드시 맞서 싸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라고 당부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더라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뿐이니까요. 창밖으로 봄날의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주아가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아는 미소를 지으며 딸을 맞이하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오직 행복한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따뜻한 인생 스토리였습니다.